안녕하십니까, 최희중 강사입니다. 이번 모의고사 5회문을 풀어볼 텐데요.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있지만 다른 종목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룬 문제들만 뽑아서 100회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시고, 또 그 유인물의 문제 해설도 충분히 달아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공부하시고요.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정쩡했던 내용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건 절대 안 되고 확실히 아는 형태로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모의고사 1회분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체제 프로세스에 관련된 얘기죠. 우리가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 프로세스는 뭐라 그랬어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내용은 분명히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럼 이런 형태의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처음 생성이 될 때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등록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별자라는 말이 나오죠. 식별자. 그렇죠? 이 식별자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프로세스는 환자 번호처럼 반드시 식별자가 필요하다 그랬죠? 식별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이 프로세스 제어 블록이라는 게 있어요. PCB라고 하는 게 있죠? PCB.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PCB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세스 정의를 보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PCB에 등록이 될 때 우리는 프로세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했죠. 그러면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환자로 생각을 하면, 병원에서 환자로 생각하면 이 PC,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PCP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환자 기록부죠. 기록부. 이게 바로 PCB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병원에 환자가 오면 뭘 해줘요? 등록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환자의 번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별자가 일단 필요하고 그 사람의 환자 기록부를 받아야 되잖아요. 먼저 받아야 되니까 할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PCP를 처음에 식별, 너는 몇 번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번호를 주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제어 블록이라는 것을 할당을 하고, 할당을 하면 그 안에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그 내용을 싹 클리어시킨 다음에, 초기화시킨 다음에 실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스케줄링 큐 혹은 준비, 보류 상태에서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자. 식별자를 먼저 할당을 하고, 너는 프로세스가 몇 번이야. 그 다음에 PCP에 해당되는 부분을 할당을 받고,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니까 비워버리고,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실제 진행할 수 있는 스케줄로 넘겨준다. 해서 첫 번째가 이제 기억이 첫 번째고, 기억.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니은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답이 두 번째가 되겠군요. 그죠? 네.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죠.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보통 OSI라는 내용을 많이 배웠죠. OSI. 통신에서 많이 나온 얘기고, 거기에 대한 계층 기술에 대한 기능을 많이 다루죠. 네트워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라우터, 경로 선택기. 네트워크는 플레임, 데이터 링크는 플레임. 물리 계층은 뭐 RS232 혹은 뭐 리피터 같은 것들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OSI에 대한 각각의 중요 기능들을 잘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설명을 주고서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라우터는 어디의 역할입니까? 당연히 네트워크죠. 이건 뭐 워낙 많이 했던 거고. 자, 리피트는 기계적인 부분이잖아. 하드적인 부분이니까 당연히 물리 계층이고, 그다음 브릿지는 바로 데이터 링크층 2번 계층이에요.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이 라우터라고 하는 것은 전체 네트워크의 패킷을 어떻게 보내주는, 경로를 선택해 주는 거라고 하면, 이 브릿지는 네트워크 안에, 한 네트워크 안에, 한 PC방 안에 거의 데이터를 보낼 때 쓰는 형태의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2계층 장비입니다.
이건 3계층, 이건 1계층, 이건 2계층. 그러니까 1번 네트워크 이거 맞죠? 기억. 그 다음에 브릿지는 2번 계층. 리피터는 요거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1번이 되는 거군요. 1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프로토타입이에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느냐. 그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은 폭포수 모형과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나선형 이런 정도가 있고 4세대 기법도 있죠. 그중에 프로토타입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기억이 나나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 소프트웨어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초보자한테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미리 보여주면서 사용자 요구를 끌어당기는 그러한 방법이죠. 자, 설명 옳지 않은 걸 물어봤으니까 사용자에게 확인시킨다. 사용자의 견해 차이를 줄인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분석가나 개발자는 프로타입을 이용하여 불완전하거나 일차적 요구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것은 사용자가 얘기한 것이 반복될 수도 있고 번복될 수도 있고 틀리게 말할 수도 있고 프로그래머들이 스스로만 개발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프로그램은 항상 사용자가 있는 거고 사용하는 측면이 있고 그 불완전한 거를 다 일치시키는 장면이다. 이거죠. 역시 완전하지 못하지만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기능성과 요원성을 관리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 다 좋은 말이고 초기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렵고 중요한 문제점은 프로젝트 후반에 가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프로토타입이거든요. 후반에 가서 발견되는 건 전형적으로 뭐예요? 바로 폭포수 모형일 때예요. 그죠? 폭포수는 맨 마지막 가서 검사를 하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기법은 많이 쓰고 일반적인 기법이긴 하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다? 명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후반부에 가서 말수 있다. 그러나 프로토타입은 맨 첫 번부터 보여주는 거야, 사용자한테.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아니고 이건 폭포수 모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토타입과 폭포수 모형을 정확히 구분하자. 가장 많이 비교돼서 처리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인가요? 네, 4번에 해당되죠. 4번.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상기억장치. 가상기억장치를 왜 쓴다 그랬어요? 주기억장치가 너무 모자라다. 그러니까 디스크를 주기억장치처럼 쓰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상기억장치의 주소 공간이 1024K. 실기억 공간이 32K예요. 그럼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즉 메모리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가상기억장치의 주소 공간이라는 건 이거는 뭐예요? 보조기억장치인 가상기억장치예요. 즉 디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디스크 쪽. 맞습니까? 그러면 주기억장치에서 주소 레스트의 비트수는 어떻게 구성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말인데 자, 레스트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CPU 내 고속 메모리죠. 그럼 CPU는 디스크를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 주기억장치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1024란 말과 32K란 말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만 보면 돼? 이것만 보면 돼요. 자, CPU가 있고 뭐 캐시가 있는데 그건 빼고 여기는 메모리가 있고 여기는 디스크가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절대 CPU는 여기로만 접근하지 여기는 접근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이게 지금 무엇이냐면 1024K를 쓰겠다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32K를 쓰겠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CPU가 접근하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32K를 가리킬 수 있는 주소 레지스터 어떤 거죠? 보통 PC나 MAR 같은 걸 말하잖아요. 선생님 PC하고 MAR은 뭐죠? 모르면 다시 기본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32K를 가리킬 수 있는 비트 수는 몇 개냐? 만약에 메모리가 두 덩어리다 그러면 가리킬 수 있는 건 한 선이면 되죠? 0하고 1만 주면 이건 0이고 0이 1이잖아요. 메모리가 네 덩어리면 네 개의 위치를 갖고 있다면 두 비트면 되죠. 이게 00, 01, 10, 11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32K라는 건 32개의 덩어리가 있다는 얘기죠. 32개 덩어리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개수를 따져보면 32개에다가 K는 어떻게 됩니까? 30은 2에 5승, K는 2에 10승, 2에 15승이죠. 결국 15비트가 되면 이 메모리를 충분히 가리킬 수 있다는 거고 그거를 가리킬 수 있는 레지스터는 15비트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 예, 요거가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답이 4번. 예, 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얘기죠. 그 중에 후보키에 관련된 얘기예요. 후보키. 후보키는 뭐죠? 각각의 투플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 학생, 우리 반 학생이 만약에 50명이 있다 그러면 50명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속성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번, 성명은 안 되죠. 똑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주민등록번호 가능하죠. 주민등록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정도. 주소 같은 건 안 되죠. 동명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주소가 똑같이 사는 사람이 형제가 살 수도 있죠. 같은 반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프로그래머가 개발자가 나 이걸로 할게. 그럼 이제 그거가 이제 기본키가 되는 겁니다. 자, A를 볼까요? A를 보면 얘네들이 있어서 안 되지. 학번이 똑같은 놈이 네 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B도 이것도 안 되지. 여기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A, B, C 각각은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구분할 수 있으려면 묶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속성을 묶어서 후보키로 만드는 것은 슈퍼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보자고. 이렇게 묶어서 보자고.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되죠. 그죠? 그 다음 이렇게 묶어보자고. 이렇게. 이거 안 되잖아. 또 12하고 7. 자, 그럼 요 A하고 C를 묶어보자고. 17, 27, 13, 14, 16. 구분이 되죠? 여기는 왜 안 되는 거죠? A, B를 묶었을 때는 요 똑같은 놈이 있으니까 안 되고 여기도 이게 똑같은 놈이 있어도 안 돼. 근데 이 A, C를 묶으니까 보긴 좀 어려워도 유일하게 그 놈을 묶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묶여가지고는 한 행을 구분할 수 있네. 그래서 A하고 C가 묶여서 후보키가 될 수 있고 지금 이 상태는 유일하게 이제 그것이 기본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개도 돼요. 세 개도 되는데 세 개도 구분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후보키라고 하는 거는 최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얘는 두 개 가지고 하는 거고 얘는 세 개 가지고 한다면 최소성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가 답이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6번. 시언어죠, 시언어. 2차 포인트에 관련된 문제죠. 너무들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int라고 하는 건 뭐죠? 요거는 리턴 값과 맞춰형이 되는 거죠.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디로 이동해 와서 들어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메인에서 서브가 있다고 합시다. 함수가. 그럼 서브 함수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일로 이동했다 돌아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목표는 함수라는 것은 다른 곳 갔다가 돌아오는 게 주 역할이에요. 하나가 더 있다면 얘를 무슨 역할을 만들 수 있다? 변수 역할을 만들 수 있다고. 함수명이 변수명이 돼. 변수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변수 역할을 하려면 얘가 어떤 변수로 하고 싶어? 인티저로 하고 싶다면 인티저로 쓰는 거고. 그러면 그 값을 되돌려 줄 때 return 0 값을 주면 이 값이 0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함수가 변수 역할을 한다. 정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만약에 메인에서 인티저가 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 이거는 운영체제와 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신경 쓸 건 없어요. 메인 앞에 인트가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요거와 연결시켜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아무것도 쓰지 않거나 혹은 뭐 보이드를 쓰죠. 이건 보이드를 쓴다는 건 뭐죠? 변수 역할을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턴 값도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드를 썼다면 여기 리턴 값은 없는 경우가 돼요.
자,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우리한테는. 신경 쓸 거는 바로 요 2차 포인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요 어레이라고 하는 어레이라는 의미가 너무 이제 스페링으로 보면 크니까 저걸 A라고 얘기할게. A. 가능하죠? A라고 얘기할게. A. 자, 그림을 그려보죠. 자, 요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딘가에 굿모닝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되어 있어요. 굿 모닝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바이트죠. 또 메모리 어딘가에 C 랭귀지라는 게 기억이 되어 있어요. 맨 끝에는 널이 들어가 있어요. 문자열은. 그걸 2차 포인트로 A라는 변수예요. 0, A의 1. 자, 이걸 A라고 보자 그랬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시다. A에 이렇게 했다면 뭐죠? 문자를 2개 확보한 거 맞죠? 문자형으로 이렇게. 맞습니까? 그런데 얘를 어떤 용도로 쓰겠다? 포인트를 씀으로써 2차 포인트로 쓰기. 이걸 포인트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 생략을 해버린 건 뭐죠? 여기 값이 있으니까 굳이 생략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의미는 바로 포인트니까 얘가 이쪽을 가리키고 있고 얘는 이쪽을 가리킨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상태에서 뭘 찾아라 그랬냐면 A에 요거 0 요거 A라고 쓸게요. A에 0 플러스 5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A의 5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서 가서 번지잖아요. 번지. 여기잖아요. 여기. 가서 5번째. 여기 0, 1, 2, 3, 4, 5. 여기를 가르쳐 준 거죠. 여기를 지적했다고. 그거를 뭘로 찍어라? 스트링 포맷으로 찍어라. 그러니까 %s는 뭐라 그랬어요? 그 메모리의 시작 번지를 가르쳐주면 거기서부터 너를 만날 때까지 그냥 다 찍어버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바로 %s로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시작 번지로부터 5칸이 떠져 있는 이 모닝의 시작 번지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바로 모닝만 딱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모닝만. 요거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요번엔 C예요. C. 얘는 문자 하나만 찍는 거예요. 스트링이 아니라. 그럼 어떤 의미냐? A의 1 플러스 6의 요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여기가 1이죠. 여기에요. 여기가 A1입니다. 여기서부터 6개 떨어가요. 6번째. 그러면 C가 첫 번 0이고 공백도 포함하니까 1, 2, 3, 4, 5, 6 랭Q의 U예요. 벌써 생각을 해보죠. 0, 1, 2, 3, 4, 5, 6 6의 시작 번지라고. 그러니까 U의 시작 번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져보세요. 정면하게. 요거에서 만약에 이걸 스트링으로 찍어라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UH가 출력될 텐데 얘는 뭐가? C로 했으니까 한 문자만 찍으라는 얘기죠. 어떻게? 거기에 해당되는 번지에 찾아가서 그 내용을 찍어라 그랬으니까 U만 딱 찍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자, 그럼 하나를 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A의 0에 플러스 2의 요를 출력하라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자, A의 0, A의 1. 얘가 어디 가리키고 있어? 굿모닝 시작 번지. 얘는 C랭게 시작 번지잖아. 요거를 찍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 굿모닝. 굿모닝의 요게 굿의 시작 번지. 플러스이니까 하나. 여기 하나, 둘, 5죠, 5. 5의 내용을 %C로 찍어라 하면 소문자 5가 찍히는 거죠. 맞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찍어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S로 찍어라 그랬을 때는
여기서 두 개째 나왔잖아. 그렇지? O의 시작 보니까 얘를 찍어내겠죠. OD 모닝. OD 모닝 이렇게 찍겠네. 자, 그래서 이것은 시연의 2차 포인트, 배열의 2차 포인트에 관련된 문제고 언제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확인해 보죠. 답은 4번. 7번. 이에 보수에 표현되는 A, B, 레지스터에 각각 다음과 같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 안에는 메모리는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1과 0으로 기억이 되어 있는 거 맞죠? 그죠? 1과 0으로 기억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기법을 쓴 거예요? 16진수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는 표현하게 된 거죠. 이건 F, 이건 F, 이건 F, 이건 얼마죠? 6이죠. 이건 1이죠. 이게 16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에는 다 뭘로 들어가 있다? 0과 1로 들어가 있다. 그걸 우리가 밖으로 표현하거나 프린트로 출력해낼 때 0과 1로 본다는 건 너무 무식하게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16진수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서 이런 형태로 보면 대가 어떤 값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CPU에 지금 레지스터라고 하는 A 레지스터와 B 레지스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예요? A에 있는 내용을 B로 빼가지고 다시 A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라는 얘기야. 여기서 이걸 빼고 그걸 다시 A의 레지스터에 기억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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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 그 다음에 0, 0, 0, 0, 0, 0, 4, F죠. 자,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무식한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설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이거를 그냥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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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이니까 이걸 그대로 바꿔요. 0, 아니, 1, 1, 1, 1, 이거 1, 1, 1, 1, 이거 1, 1, 1, 1, 1, 1, 1, 1.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변하는 거죠? 기본소에. 기본 강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16진수로 바꾸는 게 다 나오죠. 이렇게 표현해서 연산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빼기. 이게 가능합니까? 할 수는 있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요 계산해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16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진수를 생각을 해봐요. 4, 3이다. 그래서 빼기 1, 7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3을 못 빼니까 빌려오잖아. 몇을 빌려와? 10을 빌려오는 거와 똑같아요. 자, 1에서 F를 빼야 돼요. 못 빼잖아. 하나 빌려와야 돼. 그럼 얼마를 빌려오는 거냐면 16을 빌려오는 거야. 10진수는 10을 빌려오는 거잖아. 물론 빼기를 못하면 할 말이 없는 거고.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16을 빼면 17이잖아. 17. 1에 있는 거 17을 빼서 뭐예요? F는. 자, F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외우라 그랬어요. 어떻게? A는 10, 10. 얼마? 10. 11, 12, 13, 14, 15잖아. 요거만 기억하라고, 요거만. 그럼 그 다음은 이게 B고, 이게 C고, D고, E고, F잖아요. 이거는 쭉쭉쭉 해서 이게 1, 1, 1, 1이고. 자, 16을 빌려옵니다. 그럼 17에서 F를 빼면 F는 15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가 남겠지. 하나 빼갔으니까 얼마 남아? 5가 남지. 5에서 4를 빼니까 1이지. 빼지 안 빼지니까 그대로 F, 그대로 F, 그대로 F, 그대로 F, 그대로 F, 그대로 F. 이게 결과예요. 이걸 다시 어디다 집어넣으라? A 레지스터에다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결과값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숙달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16진수는 위에서 16개를 빌려온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를 확인해 보죠. 다음 두 번째. 다음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은 TCP/IP라고 그랬죠. 뭐 그 정도야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TCP는 데이터의 흐름과 전송의 신뢰성을 관리한다. IP는
신뢰성을 가입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TCP 계층은 두 가지가 있는데 TCP하고 UDP가 있어요. 그죠? TCP는 컴퓨터, 서버 측과 내 컴퓨터를 서로 연결을 해줘요. 나 너한테 연결할래. 오케이. 알았어. 우리가 전화하듯이 전화가 오면 누구세요? 나예요. 그러면 연결이 되지.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TCP 플레임 프로토콜이고 UDP는 어떻게 돼? 그런 거 안 해. 그냥 데이터를 보내면 네가 받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건 비연결성이고 연결성이고 신뢰성을 갖고 있는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 IP는 데이터가 목적지 성공도 도달하는 걸 보장한다. 절대 안 됩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까지 완벽하게 보내줄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항상 보장할 수 없다. 안전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다 나오면 다 틀려. 보장 못한다. 틀린다. 완벽하다. 이런 건 다 틀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두 번째가 틀렸네. TCP/IP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종의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기 위한 통신 인터넷 프로토콜이다. UDP를 사용하면 일부 데이터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TCP 사용할 때보다 빠른 전송 때문에 하는 거예요. UDP는 빠른 전송을 목적으로 할 때 써요. 그러니까 불안한 요소는 있지만 굉장히 빠를 때. 그래서 답이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죠. 잘못됐죠. 두 번째 거. 자, 그 다음 9번 문제네. 역시 서브넷 마스크에 해당되는 문제죠. 서브넷 마스크를 225, 224 한 개 C클래스의 주소 동일한 크기의 8개 하이 네트워크로 나누었다. 브로드캐스트와 IP 주소의 오른쪽 8비트는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우리가 C클래스를 보면 지금 주소가 요거는 뭐야? 서브넷이잖아요. 만약에 주소가 193.124.3.0이라고 하면 이거 C클래스 맞죠? 첫 번째 갖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이것의 서브넷은 어떻게 됩니까? 255.255.255.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네트워크 분할하지 않고 쓰겠다는 거죠. 요거를 확장시키면 8비트죠. 이렇게 그냥 놔두면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서브넷, 즉 C클래스의 네트워크가 있다면 여기는 총 256개의 IP 주소를 쓰겠다는 거죠. 물론 대표 주소죠. 이거 대표 주소, 네트워크 주소와 모든 컴퓨터에다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브로드캐스트 주소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 254개죠.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전체 256개 주소 중에 대표 주소, 이게 대표 주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주소는 브로드캐스트. 모든 속해 있는 네트워크에다 주소를 보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인데 여기다 뭘 해주면 2를 해주면 0000000면 뭐가 되는 겁니까? 2의 1승 2개로 분할이 되는 거예요. 1100000면 2의 2승 4개로 분할이 되는 거고 1111 00000 3비트니까 2의 3승 하면 8개로 분할이 되는 거죠. 그렇죠? 1111 0000 하면 2의 4승에서 16개로 분할이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뭐로 충분히 여러분은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기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러면 이게 10진수는 얼마예요? 이거는 100이고 이거는 128이고 이거는 192고 이거는 224고 이거는 24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24로 쓰겠다는 거는 바로 이걸 쓰겠다는 거거든요. 네트워크를 8개로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클래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몇 개로 구분하겠다? 8개로 구분하겠다. 이렇게. 256개를 8개로 구분하겠다는 건 한 서브넷마다 몇 개의 IP를 갖게 되는 겁니까? 나눠보면 되지.
256을 8로 나누면 3, 8이 24, 16, 32네. 이게 1번 서브넷,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라고 하면 여기 1번이니까 0부터 31.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32부터 여기는 30씩 더해 나가면 돼. 32 더하면 64. 여기는 32 더하면 96. 32 더하면 128. 32 더하면 32 더하면 160.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블로드캐스트는 끝번호죠. 끝번호. 끝번호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63. 여기는 97. 여기는 127. 여기는 159. 여기는 쭉 이렇게 되겠죠. 자, 충분히 설명이 됐던 내용입니다. 자,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지금 선언한 이 파란색을 물어본 거예요. 이거 빨간색. 자, 동일한 8개의 네트워크로 나눴단 말이죠. 지금 224가 8개라고 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럼 8개로 나눈 것 중에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31, 63, 97 이게 다 뭐예요? 각각의 서브넷의 브로드캐스트란 말이에요. 이건 어딘가 이거 0은? 첫 번째 네트워크 주소의 대표 주소란 말이야, 이거는. 여기도 세 번째 대표 주소지. 159가 바로 뭐예요? 요 범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브로드캐스트 주소니까 답이 159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답이 저기도 써놨죠? 자, 이렇게 나오면, 8개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8개라는 걸 알게 되면, 나누면 되지. 그죠? 8개는 256개를 8개로 나누면 32가 나오잖아요. 32개를 0부터 32. 이렇게 하면 안 돼. 0부터 32 빼기 하나. 또 32부터 32를 더하고.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정해진 대로 4번째가 됩니다. 다음 10번. 프로그램에 손상된 데이터, 시스템에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보안을 주의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는 뭐 이러면 다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건 백도어를 의미하죠. 백도어. 한 번씩 읽어보죠. 이거는 뭐 어떻게든 워낙 많은 공격 형태나 바이러스 악성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책에 설명한 내용이나 여기 있는 내용들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건 뭐 테크닉이 없어요. 단어 암기에서 어떤 내용이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확인해 보죠. 자, 다운로드는 뭐예요? 다운로드는 사용자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동의 없이 막 설치가 되는 형태, 보통 뭐 트로이 목마 같은 형태죠. 키로고 내 컴퓨터나 내 스마트폰에 입력한 내용이 남한테 막 전달이 돼. 이런 것들을 막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뭐 사용을 하는데 내가 막 입력한 내용이 나한테 공격했던 그놈의 컴퓨터에 막 입력이 돼. 그러면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악성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본넷은 그런 놈이 되는 거죠, 내가. 가장 취약한 우리 회사에서 보안을 가장 좀 지키지 않는 학생, 사람들. 책상을 보면 지저분한 학생들이 컴퓨터가 다 지저분해. 그러면 그것들은 컴퓨터 공격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그쪽에다 들어가가지고 악성 프로그램을 트로이 목마로 깔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도 모르게 원격 제어되는 쫄따고 좀비 PC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넷이라고 한다. 설명을 했을 때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해당됩니다. 다음, 세그먼트의 부연산 즉 20 나노세크가 걸리고 파이프라인에 4세그먼트 구성되어 있으며 100개의 데스크 순차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시스템을 했을 때 사용하지 않은 것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우리가 이거는
파이프라인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능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적용시키면 돼요. 자, 어떻게 되나 보죠. 자, 요거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K, N이죠. 밑에는 K 플러스 N-1이에요. 이 K는 뭐냐면 단계수예요. 우리가 명령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add라고 하면, add A 플러스 B면, 플러스를 안 쓰죠. 이렇게 쓰면 이 명령 자체가 한계가 아니죠. 이 명령은 메모리에서 CPU로 가져와라. 그 다음에 A를 하나 가져왔으니까 A를 가져와라. 또 B를 가져와라. 연산을 해라. 여러 가지 단계, 마이크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5개가 될 수도 있고 6개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명령에 수행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K라고 그래요. K. 그죠? 단계수. 자, 그래서 하나의 파이프는 4개 세그먼트로 되어 있고 100개 데스크 순차로 수행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전체 명령어 수가 몇 개냐? 전체가 100개래요. 100개. 4개 세그먼트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세그먼트 마이크로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수행되는 과정은 어떤 겁니까? 뭐 패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를 하고 실행을 하고 이런 단계가 바로 몇 단계를 갖추고 있다? 4단계를 거치고 있다. 그러니까 K가 단계예요. 그 적용을 시키면 K가 4 곱하기 명령어 수는 100개고 이거를 뭘로? 4 플러스 100에서 하나 뺀 거 99로 계산하면 3.888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4개의 명령을 그대로 파이프로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이만큼 3.88배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명령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의 명령. 만약에 K에다가 1, 4에다가 1, 그 다음에 4에다가 0이잖아. 그죠? 이건 얼마예요? 이걸 주는 게 아니고 명령어 수가 1개면 지금 명령어 수가 늘어났잖아. 100개. 명령어 하나면 이건 1이에요. 속도 향상이 안 됩니다. 하나 할 때는 그냥 똑같아. 그러나 파이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그만큼 향상이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3.888배의 속도가 나타난다. 이거 공식 반드시 암기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20 나노세컨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B파일을 했을 때 향상되는 정도니까 전혀 이거는 관계가 없다. 답이 3번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가 2000바이트인 페이징 시스템에서 페이지 테이블이 다음과 같았을 때 물리 주소가 옳게 짝 져진 건 뭐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던 내용인데 깊게 들어가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 페이지 크기가 2000바이트예요. 2000바이트. 그 다음에 여기는 논리 주소가 되어 있고 여기는 물리 주소. 이거는 실제로 주기억 장치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가상 기억 장치, 즉 디스크에 들어가 있는 페이지 번호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디스크에, 즉 가상 기억 장치에 프로그램을 나눈 거예요. 여기가 0번,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플레임 번호는 실제 메모리예요. 실제 메모리. 그래서 하나, 둘, 셋.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 크기가 같은 거죠? 페이지니까. 그럼 이건 어떤 거냐면 0번이 7번으로 가 있다는 얘기예요.
0번이 7번으로 가 있다. 7번으로 이렇게 매핑이 됐다는 얘기예요. 1번은 얼로? 1번은 3번으로 매핑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는 페이지가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 페이지가 메모리에 올라갈 때, 주기억장치로 올라갈 때 항상 고정된 위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번 바뀌면서 올라가는 거죠. 왜? 메모리는 적고 프로그램은 크면 이렇게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논리 주소가 4300번지라고 하면 물리 주소가 2300이 맞냐 이거야. 이 대응으로, 매핑이 된 대응으로. 그럼 4300은 어디쯤 될까요? 이게 2000이니까 2000, 2000, 요 정도 되겠네, 요 정도. 2000, 2000 요 정도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0번, 1번, 2번 페이지로부터 몇 번? 300번 떨어진 거. 자, 300번, 요 300을 뭐라고 하냐면 그 기준이 되는 페이지 시작 번지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거리를 옵셋 혹은 디스플레이스먼트 가지거리라고 그래요. 이거 뭐라고? 옵셋. 디스플레이먼트. 보통 옵셋이란 말을 많이 써요. 우리 시험에서도. 그럼 이 번지는 실제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이거야.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그러면 4300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페이지로 바꿔야 되잖아. 이렇게 다 일일이 그림을 그려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4300을 페이지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4300을 페이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뭘로 나눠야 될까요? 2000으로 나눠야지. 왜? 하나, 둘. 이걸 그림으로 다 따질 수 없으니까 이걸 공식화 시키는 겁니다. 4300 한 페이지를 나누니까 몫이 얼마가 되고 1이고 나머지가 얼마가 돼요? 300이 되는군요. 몫이 2네, 2. 그죠? 그럼 2번 페이지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 5번 페이지로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5번 페이지로 가겠죠. 검서부터 얼마? 이만큼이 떨어진, 300만큼 떨어진 위치가 실제 몇 번지가 얼마냐 그랬어. 그럼 5가 나왔네. 2로 찾아가서 5를 찾았고 거기서 이 거리에 우리가 그림상으로 보면 이게 얼마? 2000, 2000, 2000, 2000, 2000이니까 만에다가 1300이 되는 거냐. 근데 이걸 그림을 다 따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따진다? 자, 보세요. 그림을 원래 의미는 그렇죠? 그러니까 4300을 뭘로 나눠라? 4300을 2000으로 나눠라. 그러면 몫과 나머지가 나올 거고 몫은 2가 나오고 나머지는 3이니까 이 몫에 해당되는 번지를 찾아가서 거기다가 뭘 곱해버려라? 2000 곱하고 그 다음에 가지거리인 300을 더해버리면 이게 얼마가 돼요? 1300번지가 되잖아. 그죠? 틀렸어 이거. 1300번지. 요거 이해하셨죠? 하나만 더 하고 지워놓고 공식 한번 적용을 해보죠. (3600) 이에요. 3600. 그럼 여기가 3600이면 요게 1000이니까 요 정도 되겠네. 여기 있네. 2000에다가 3000. 4000. 여기가 4000이니까. 그럼 요 번지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이거지. 1번 페이지에 있는 거네. 1번 페이지. 1번 페이지는 3번으로 가는 거네요. 여기 어디 있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 어디. 그럼 어떻게 해줘? 그대로 공식을 집어넣어 볼게요. 3600을 뭐로 나눠? 2000으로 나누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1600이죠. 자, 몫이 나왔어요. 그럼 몫이 1입니다. 그럼 1은 어디로 대응되고 있어? 3으로 대응되고 있잖아. 그럼 3이니까 여기죠. 하나, 둘, 세 개를 먹었으니까 여기를 해당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000에다가 더하기 160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이 6, 7600이 돼. 틀려 이것도. 그죠? 자,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자, 4300을 어떻게 하라고? 2000으로 나눠. 그러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3이 되지. 실제로 이렇게 번지를 매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찾아가라고. 이렇게. 그럼 곱하기 2000 해주고 곱하기 300. 300이죠. 300.
요 값이 나오는 거야. 요거는 3600을 2000으로 나눠. 몫은 1이고 나머지는 1600이지. 그럼 1이잖아. 1을 찾아가. 곱하기 2000 플러스 1600. 그러니까 7600 정도가 나오죠. 세 번째는 2500. 2000으로 나눠. 몫은 1이고 나머지는 500이네. 그지? 1을 찾아. 여기네. 거기다 2000을 곱해. 그 다음에 플러스 500이죠, 500. 500이니까 6500. 이건 맞네. 그치? 그 다음에 900을 2000으로 나눠. 몫은 0이죠. 몫은 0이에요. 나머지가 900입니다. 0을 찾아가 7이죠. 그러니까 7에다가 얼마를 곱해? 곱하기 2000 에다가 900 해주면 27, 14, 14,900번지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우리는 주소를 계산하는 거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될까요? 답이 그림 그린 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이 해설집이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캐시 사상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시는 왜 쓰는 거죠? CPU가 있어요. CPU가. 캐시가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가 있어요. CPU가 여기 매번 가져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갔다 올 때 여기다 미리 갖다 놓으면 내가 또 가지 않아도 여기서 갖고 와서 처리해 주면 좋잖아. 이게 바로 캐시의 목적입니다. 성능 향상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이걸 캐시를 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 사상, 완전 연관, 투웨이 연관 사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투웨이, 4웨이 뭐 상관없어요. 세트라는 거죠. 세트. 속도가 어떤 게 가장 빠르냐 이거예요. 직접 사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세 개로 네 개로 나눴다고 합시다. 이거 네 개예요. 직접 사상은 어떤 의미예요? 여기는 이 내용은 다 여기다 저장하는 거고, 여기 첫 번째 내용도 여기다 집어넣는 거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 항상 메모리에 해당되는 시작 페이지는 캐시 시작 페이지에 올라가는 거죠.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소로 기법을 쓰는 게 직접 사상. 너무 느려 해보니까. 도저히 이걸 좀 빠른 방법이 없느냐. 돈 들여야지. 이걸 물리적으로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메모리를 써. 이렇게 하지 마. 그냥 써도 돼. 아무 때나. 아무나 갖다 놓으면 워낙 빠르니까 이게 고민할 필요 없어. 그런데 이걸 하는 건 좋은데 어소시에이티브 연관 메모리를 쓰는 건 좋은데 연관 메모리라는 것은 광학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비싼 걸 갖다가 매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좀 방법을 찾아볼까? 요 캐시를 여러 개로 나눠보자. 세트로 나눠서 이렇게 세트로 나눠서 집합으로 나눠서 이렇게 세 가지를 등록하게 되면 연관 메모리로 하는 것보다는 속도는 조금 다소 느리지만 그래도 돈 많이 드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이게 가장 느리고 이게 가장 빠르고 이게 중간에 해당된다. 이 속도를 물어본 거예요.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래서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것부터 낮은 거라 그랬으니까 높은 것은 연관사상 이거네요. 가장 느린 것은 기억, 중간이 디귿. 2웨이가 되든 4웨이가 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답이 몇 번이냐? 두 번째. 그 다음 14번. 다음 형태의 회로를 보고 점은 엔드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모노기호는 XR이고 요거는 not XR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논리식으로 표현한 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만 찾아내서 간소화시키는 거 맞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1은 A바, B바, C죠. A바, B바, C바. 요거는 A바, BC죠. A바, BC. 선생님 이거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다시 보세요. 기본 강의. 여기는 어떻게 돼요? A, B바, C죠. A, B바, C. 요거는 A, B, C 바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간소화하겠다는 건 이제 카르노 맵을 이용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런 구조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럼 구조로 맞춰가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공통 분모를 찾아봐야죠. A, B. 지금 우리가 이 XOR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XOR은 어떤 거죠? A, B로 본다면 A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XOR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A, B. A, B는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정의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다르게 혹은 어떻게? A 낫으로. 이렇게 생긴 게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XOR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이 XOR의 부정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러면 AP로 이렇게 모습을 찾으려면 C를 빼내야 되겠네. C. 그러니까 C는 여기가 있고 여기가 똑같은 게 있네. 얘하고 얘가 똑같은 게 있네. 그죠? 묶어내면 되겠네요. 이걸 묶어내면 A 바, B 바, B 바가 아니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쪽 건 A, B죠. 플러스 A, B. 그 다음에 C 바로 묶을 수 있죠.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저로 합쳐놓은 거예요.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요거 C로 묶였죠? 플러스 A 바 B 플러스 A, B 바 이렇게 되겠지. 자, 모습을 어느 정도 갖췄죠? 자, 요건 뭐예요? A 플러스 B로 쓸 수 있잖아. 요건 뭐예요? 요거잖아, 요거. 이렇게 써도 되고, 요거. 이걸 쓰게 되면 합쳐주지 않으니까 요 부분이 필요하잖아. 요거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요거는 A, B 해주고, 이렇게 C,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자, 맞습니까? 공통인수, 요 모습,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 이걸 모르면 저 문제는 풀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합쳐놓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헷갈리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헷갈려. 요거를 치환하겠습니다. T로. 요거를 T로 치환하면 얘는 T 다시가 되죠. 다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쓸게요. T 다시 C 다시 플러스 T C가 되죠. 최종. 그럼 이건 어떤 모습을 갖췄어? 이 모습 갖췄네. 이 모습. 그죠? 어떻게 쓸 수 있어? T 이게 쓸 수 있잖아. 그럼 T는 뭐라 했어? 요거는 대치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A 요게 T잖아요.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어렵군요. 칸이 좁아서 답이 몇 번?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잘 안 되면 이거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냐면 뭐냐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 학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설명을 쭉 해놔서 이거 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는 겁니다. 답이 두 번째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확인해 보죠. 스트레싱입니다. 스트레싱. 스트레싱이 뭐죠? 선생님, 스트레싱이 모르겠네요. 기본 강의 다시 들으셔야 돼. 우리가 페이지 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기억 장치가 좁고 페이지는 너무 많고
잘못 운영 관리하다 보면 페이지가 너무 많이 반복이 돼서 늘어나.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스트레싱이라고 했죠.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워킹셋이라는 걸 만들죠.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는 바꾸지 말고 그냥 페이지 메모리에다 적재시키자.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페이지 빈도 기법이라는 건 PFF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킹셋을 바꾸겠다는 거죠.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가 어느 순간에 사용하지 못하니까 걔를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교체를 해줘야 돼. 그게 바로 PFF 기법이에요. 한 프로세스에 중단시키면서 다른 프로세스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거면 바꿔라 얘기죠. 각 프로세스에 설정된 작업 크기와 페이지 프레임스가 매우 큰 경우에 다중 프로그램 정도를 증가시킨다. 자, 다중 프로그램 정도라는 건 뭐냐면 이게 메모리예요. 여기 운영체가 있습니다.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C라는 프로그램 3개가 있어. 넌 여기서만 써. 페이지 프레임이 이렇게 4개고 여기는 3개를 쓰고 여기는 2개 쓰고 있다고 합시다. 얘는 다중 프로그램의 정도가 몇? 3이죠. 3입니다. 여기 OS가 있어요. 여긴 A, 여긴 B, 여긴 C, D. 얘는 다중 프로그램 정도가 몇 개? 5예요. 다중 프로그램이 크다는 거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쓸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진다는 얘기야. 그만큼 좁아진다는 얘기는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스트레스가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자, 다중 프로그램 정도가 증가된다. 각 설정된 작업의 페이지 프레임스가 매우 큰 경우, 매우 큰 경우는 다중 프로그램 정도는 이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거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다중 프로그램 정도가 감소되는 거지 증가되는 게 아니죠. 역시 같은 의미야. 페이지 빈도 기법은 할당된 현재 페이지 프레임스가 설정된 페이지 부재율보다 하보다 낮아지면 우리가 워킹셋이라고 하는 것은 하보다 페이지 프레임스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페이지 부재율이 급격히 떨어지면 굳이 메모리에 가질 필요가 없다. 수를 감소시켜라. 만약에 이게 2개가 만약에 워킹셋이라고 한다면 별로 부재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잘 성능이 이상 없이 잘 수행이 된다면 굳이 이렇게 가질 필요가 없다. 물론 이 워킹셋을 2개나 3개 갖는 게 아니라 뭐 100개, 200개라고 한다면 그걸 가질 필요가 없잖아. 성능이 좋아지면 또 줄여준다. 메모리 확보를 더 여유 있게 해준다는 얘기죠. 답이 3번째가 잘못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문제. 삽입정렬입니다. 삽입정렬. 삽입정렬이라고 하는 의미는 실제 알고리즘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계산하기 쉽습니다. 자, 이해전 자료가 다음과 같대요. 이해전. 이회전이라는 건 뭐죠? 요 2개만 가지고 정렬이 되었을 때야. 나머지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요? 요거죠. 3개, 죄송합니다. 3개. 왜 그렇죠? 삽입정렬은 첫 번째 거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거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 보세요. 첫 번째 게 정해지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해. 이 2놈을 정렬하는 게 1회전이야. 2개를 정렬하는 게 1회전. 3개를 정렬하는 건 2회전. 4개를 갖고 정렬하면 3회전이죠. 5개 갖고 정렬하면 4회전이다. 이렇게 암기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예요? 4회전 한 후의 결과니까 앞에서부터 몇 개? 5개만 정렬해 놓으면 돼. 나머지는 건들지도 마. 나머지는 건들지 말고 요거만 정렬된 4번째가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3, 5, 7, 9 순서로 되어 있냐. 1, 2, 8, 15, 3, 11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거 5회전 하는 결과를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5회전? 아니 5회전?
6개의 자료만 정렬하면 되네.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요거를 정렬한 값. 즉 1, 2, 3, 5, 7, 9, 8, 15, 30. 이건 건드리죠. 요게 바로 뭐야? 5회전 한 다음에 정렬된 값이야. 쉽죠? 실제로 알고리즘이 어렵지만 보세요. 4회전한 거 했으니까 4회전이니까 5개 자료만 정렬하면 되네. 여기서부터 5개 요거만 정렬한 자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3회전 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 뭐야? 4개 자료니까 요 앞에서 4개만 끄집어서 정렬시키면 이건 건들지 말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로킹에 해당되는 얘기죠. 로킹. 로킹은 뭐예요? 우리가 운영체제 임계 영역과 같은 의미인데 데이터베이스 자료예요. 이게. 그러면 사용자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이놈이 쓰면 얘는 쓰지 못해. 딴 놈은. 너무 억울하잖아. 근데 이놈이 쓰는 놈은 요만큼만 쓰는 거거든. 그럼 딴 놈이 이걸 접근하게 써줘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나눠 이렇게. 요걸 하나의 로크라 그래. 응? 로크. 로크라는 말을 쓰는 거야. 로킹 단위. 로크. 그러면 하나지만 실제로 이렇게 분할을 했으니까 몇 명이 쓸 수 있어? 동시에는 6명이 쓸 수 있잖아. 그죠? 하나의 물건을 한 명만 쓰던 거에서 6명이 역할을 나눠서 왜? 똑같은 거 쓰면 어쩔 수 없지만 똑같은 걸 원하면 딴 거 쓰게끔 해줘야 되잖아. 4개를 나눴어. 이건 4놈만 쓰겠죠. 그럼 어느 쪽이 관리하기가 어려워? 이게 관리하기가 어렵겠죠. 그건 쉽지. 병행성은 어디가 좋을까? 6놈이 달라붙는 거 그만큼 효율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병행성. 오버헤드는 어디가 좋고? 오버헤드는 뭐죠? 간접 부담 비용이에요. 잘 쓰기 위해서 치르는 간접비에 해당되는 거죠. 얘가 높을 수밖에 없죠. 간접비는. 여기는 4개만 관리하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도 되고 파일도 되고 레코드도 되고 다 로킹 단위가 될 수 있다.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로킹 오버헤드가 감소된다가 아니라 오버헤드는 증가될 수밖에 없죠. 아니 6개? 아니 더 나눠봐 그럼. 관리하기 얼마나 힘들겠어. 오버헤드는 증가됩니다. 이게 틀렸죠.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공유도가 증가되죠. 여러 사람이 병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유수가 늘어났습니다. 한꺼번에 로킹할 수 있는 단위를 로킹 단위라고 한다. 답은 두 번째가 잘못된 거네. 그죠? 네, 1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자, 앞에서 풀었던 문제도 18번 문제죠? 그건 17번 문제고 이게 18번 문제입니다. 그것만 잘 체크하세요. 자, 18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신뢰도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신뢰도. 내 컴퓨터가 혹은 내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7시간, 8시간 운영하다가 망가졌어. 1시간 동안 고쳤단 말이지. 7시간 또 운영하다가 2시간 망가졌어. 신뢰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냥 공식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돼요. 정상적으로 가동된 시간, 평균 시간에다가 고장난 가동 시간의 평균, 그러니까 수리 시간이죠. 에다가 요거를 올려주면 돼.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가용성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뭐야? 정상 가동 시간. 고쳤을 때 고치는. 그러니까 고장 났을 때는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그 용어라는 단어가 출제자들마다 굉장히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물론 문제도 정의해 줍니다. 뭐 A가 가동 시간의 평균 시간이다. B가 고장난 시간의 평균 시간이다. 혹은 수선 시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어는 생각하지 말고 해석만 해서 정상 가동 시간 계산하면 되죠. 정상 가동 시간은 8, 7, 9죠. 8 플러스 7 플러스 9. 이거를 3으로 나누면 되지. 그래요? 7이네요. 7. 플러스. 이건 어떻게? 고장난 시간. 1, 2, 3이네. 1, 2. 이게 7이 아니군요. 10.
8이군요. 8. 이게 24잖아요. 그죠? 3으로 하면 이게 2가 돼야 돼요. 맞죠? 이걸 그대로 올려. 8이죠. 그러면 10분의 8이지. 0.8이니까 80%의 성공률을 갖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 시스템은 80%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된 거를 여러분 나눠드린다 있으니까 그대로 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답이 돼요. 19번 다음 부울대수에 대한 성질이죠.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옳게 표현한 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부터 F는 A 플러스 A 바 B A 바 B 요거만 쓸게요. 헷갈리니까 A 플러스 A 바 B 이게 얼마냐 이 결과가 다 다른 게 있겠죠. 해봐야 돼요. 이렇게 서로 켤레가 되면 이건 무조건 전개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를 바꾸죠. 이렇게. 응? 그런데 서로 다르면 이건 전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A 플러스 A 바 and A 플러스 B가 되죠. 자, 요거는 플러스는 여자죠. 여자. 오양이잖아. 오양은 누굴 좋아해? 무조건 남자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남자 이래서 A 플러스 B. 그렇죠. 1에다가 플러스 어떤 거든 이 and는 누굴 좋아해? 2를 싫어한 다음에 남자를. 그러니까 결국은 무조건 이건 A 플러스 B가 되는 결과를 얻겠죠. 첫 번째 거. 이건 A, B를 얻었고. 두 번째 거. A 플러스 B. 자, 이렇게 똑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모습으로 갖춰주신 게 좋아요. 그러면 A 모습을 갖게 되는 형태는 0을 둬야 됩니까? 1을 둬야 됩니까? 오양은 누굴 좋아해?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좋아해. 이렇게 줘야만 A가 A가 되겠죠. 요게 요거고 곱하기 A. 자, 공통에서 뽑아내면 A 플러스 0 되겠네. 그죠? 그럼 얘는 누구야? and는 누굴 좋아해? 여자를 좋아하니까 무조건 0이네. 그래서 누가 됩니까? 오양은 남자를 좋아하니까 A가 그냥 되죠. 세 번째.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A, B 바 A가 되네. 그치? 그럼 A를 공통인수로 꺼낼 수 있네. A, B 바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죠. A는 A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1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건 뭐가 돼? 오양은 무조건 누굴 좋아해? 1을 좋아하잖아. 1, A.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1이에요. 네 번째 거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반은 A를 뽑아낼 수 있죠. A 플러스 B and B 반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건 뭐야? and니까 누굴 좋아해? and는 누굴 좋아해? 여자를 좋아하니까 영어로 바뀌겠죠. 그래서 결국 A, 얘도 A, 얘도 A, 얘는 A, B. 얘가 다르네. 이건 다 해봐야 되는 상황이네. 그죠? 이런 것들은 간단하면서 좋은 문제고 다 풀어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이 첫 번째가 되겠군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확인해 보죠. 엑셀입니다. 카운트에 해당되는 거죠. 카운트와 카운타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카운트는 세라는 얘기인데 숫자를 포함한 것들을 세라는 얘기입니다. 카운트는. 이 범위에서 이런 것들은 안 돼. 공백이나 영문자는 안 돼. 그래서 4가 나오는 거고. 카운타는 빈 공백만 빼라 이거죠. 빈 공만.
여기 다 세. 하나, 둘. 문자도 다 센다는 거지. 얘는 공배니까 안 돼. 몇 개? 6개. 그래서 얘는 6개가 출적이 되는. 그러니까 카운터와 카운트에 대한 구분을 적실히 하자. 이런 문제입니다. 답이 몇 번? 요거 설명했죠? 네. 4번, 6번.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방법은 이 내용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장에 가서 봤는데, 이거 봤는데 기억이 못한다. 이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내 거를 숙지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